2부를 맡은 이한솔이라고 하고요. 지금 사회주택협회 이사장을 하고 있는데 저희 협회는 한 사회주택을 하시는 회사들의 연합조직이고요. 그래서 지금 한 70여 개 정도의 전국에 있는 사회주택 관련된 회사들이 이제 들어와 있고, 뭐 설계하시는 분도 계시고 운영하시는 분도 있고, 지역에서 여러 가지 컨텐츠를 가지고 이런저런 활동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요 회원사가 70분 정도가 계신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던 맥락에는 이게 한국에서, 물론 이제 앞에서 최경호 수장님이 다양하게 얘기해 주셨는데, 그게 이제 실제로 한국에서 전개되는 방식들이 조금 특징점들이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 현황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일부 강연을 돌이켜 보시면 최 수장님이 가장 강조하셨던 것 중에 하나는 사회주택이 저층주거지에서의 대안을 만들기 위한 공급 방식으로서의 사회주택을 이제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당연히 맞는 말이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 그 저층주거지에 들어간다고 할 때 지금 한국에서의 사회주택은 저층주거지에 어떤 방식으로 들어가고 있을까? 이 부분도 좀 같이 봐야 할 것 같은데, 이제 앞에 관악에도 또 계시긴 한데 어울리라고 하는 관악의 사회주택 운영하시는 회사가 있는데요. 그런 걸 한번 떠올리셔도 되고, 뭐 흔히 혹시라도 사회주택을 주변에 보셨으면 떠올리시면 좋을 법한 게 이 사진 두 개 대비해서 좀 유추하시면 됩니다. 저층주거지가 노후화됐다는 것까지는 뭐 다들 아실 거고, 근데 이제 저층주거지가 노후화된 것까지는 그러려니 하는데, 그 진짜 사람들이 그냥 살면서 일상적인 문제는 저층주거지가 안전하지도 않고 굉장히 다니기도 힘들고 편의시설도 없고 이런 살면서의 일상적 불편함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원인에는 상가를 거기에 넣고 싶어도 제도적으로 일단 넣을 수도 없는 경우도 있는데, 상가가 들어가면 망해요. 우리나라 상가가 저층주거지 들어가서 장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저층주거지에는 그냥 집만 짓는 게 제일 낫습니다. 그냥 실제로 제가 만약에 영리사업자더라도, 물론 이제 집을 아예 못 짓는 용도로 정해진 경우도, 상가를 아예 못 짓는 용도도 있기도 하지만,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상가를 넣을 어떤 정말 정신이 이제 그러니까 돈을 벌고 싶은 사업자, 기업들은 절대로 저층주거지에 이상한 짓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회주택 하시는 분들의 독특한 차이가 있다면, 어쨌든 이 지역을 제대로 살려보고 싶다, 이 도시를 좀 풍성하게 만들어보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이 지금 사회주택에 한 70여 개의 회사를 만드셔서 들어와 계신 거고, 바로 저런 차이들을 만들어냅니다. 만약에 지금의 저층주거지에 그래도 집들이 하나 둘씩 좋게 지어지는데, 그게 정말 필로티 구조의 그냥 주차장 적당히 있는 집들만 들어온다고 하면 그 도시가 결코 살고 싶은 도시로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 1층에는 꽃집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뭐 막걸리 양조장이 있는 술집이 들어오기도 하고, 뭐 서점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아니면 뭐 동네에 관심을 가지는 뭐 제로웨이스트 카페가 들어오기도 하고요, 뭐 어떤 데는 정미소가 들어오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에 집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의 지역에 필요한 컨텐츠들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서는 사회주택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이게 차이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요거는 물론 저는 외국을 사회주택으로 나가본 적이 한 번밖에 없습니다. 최경호 사장님 훨씬 더 오래 사셨지만, 제가 해외 사회주택 컨퍼런스에 가서 봤을 때 한국의 차이는, 여기에 정말 아기자기하고 재미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그 사람들이 만드는 사회주택이기 때문에 이 차이들을 지금 가져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밌는 거는 저도 사회주택 현장 출신인데요. 저는
시민단체에서 출발했고 저희 조직은 시행사업과는 크게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냥 청년들 주거 문제 상담해주는 조직이었고요. 아이부키라는 사회주택 제일 큰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름이 아이북키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책을 읽어주던 그런 어떤 공동체 사업 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아니면 어떤 데들은 공간 대여를 열심히 한 스페이스 클라우드 앤스페이스라고 하는 그런 기업도 사회주택을 하고 계신데, 거기는 지역의 공간, 사람들이 회의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을 계속 공급하는 그 플랫폼으로 하는 그런 사회주택 사업자가 들어와 있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보다 건축과 관련된 베이스로 출발하신 분들이 그 70분 중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간혹에 어울릴 분도 사실 그렇게 건축과는 관련이 없으셨던 걸로 알고 있고, 저도 그랬을 때 이분들이 들어오는 이유는 이 도시를 어떻게 풍성하게 만들 것인가, 사실 이 관심 때문에 들어온 거고, 근데 그게 하드웨어와 어쨌든 도시계획에서의 어떤 집을 함께 연계해서 앵커 시설을 만들고 그 사람들을 이어주는 집으로서의 매개, 그 공간,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지역의 변화들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기대들을 하게 되면서 사회주택이 뛰어드셨고, 그런 이제 최경호 소장님 같이 훌륭하신 분들의 정책 설계에 따라서 집을 하나도 몰라도 저희가 집을 지을 수 있게 되면서 이제 이런 도시의 다채로움을 가능하게 만든 것이죠. 이게 지금 한국이 사회주택이 계속 모호한 의미의 커뮤니티 이런 게 아니라, 한국의 사회주택 사업자들은 단순히 커뮤니티라기보단 그 도시에서 그 지역에 꼭 필요한 것들 혹은 본인들이 목적 사업으로서 하려고 했던 것들을 집과 연계해서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강조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아까 좀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요걸 가져오게 된 거는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 때 조례로 한 거 말고도 사회주택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다채롭게 시도들이 되고 있으니까 좀 여러 의미들이 있다는 것들을 아까 해외와 비교하시는 거는 일부에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빨리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이제 쭉 설명을 주셔서 공급 모델에 대한 부분들은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한국에서 아까 비영리 사업자들이 이제 좀 끌어올라오고 있는 중이긴 한데, 갑자기 저희가 현대건설이나 레미안보다 집을 잘 지을 수는 당연히 없고요. 그런데 한국의 사회주택에서는 이런 약간 시공과 시행을 아주 퀄리티 있게 하는 데 있다라고는 아직까지는 그것이 방점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도시를 다채롭게 만드는 데 있어서는 이 하드웨어들을 잘 엮을 소프트웨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사실 이 지점이 바로 저희가 굳이 건축업자분들을 만나면서 사회주택을 하자라고 꼬시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시민사회 혹은 여러 컨텐츠를 가진 분들하고 같이 협업하려고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사회주택은 대부분 청년 1인 가구, 예술인, 창업인, 반려동물, 실버타운, 아동 양육에 관심 있는 분들, 이런 여러 가지의 커뮤니티와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분들을 사회주택으로 끌어오면서 이 집과 공간으로 풀어낼 수 있는 사람들을 의미한다라고 좀 생각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아까 사례도 나왔던 다다르마우스를 이제 보여드릴 수 있는데요. 보시면 여기가 이후에 약간 사례로 나왔지만 발달장애인 분들과 자립준비 청년들이 같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두 계층에 해당되지 않는 비해당 청년 1인 가구들도 같이 믹스로 살고 있고요. 그랬을 때 저 공유 주방 같은 경우에는 발달장애인 부모님들과 그리고 그 엔젤세이븐이라고 하는 사회 자립활동 지원사분들이 오셔가지고 여기서 요리를 해 먹으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자립 생활을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아직 구현되진 않았지만 이 사회복지 공동모금이나 이런 이제 지원금 이슈 때문에 진행되진 않았지만, 이분들이 사실 근린생활서를 같이 깔면서 동네 카페들을 운영하게 설계가 돼 있는데, 이 카페에서 실제로 자활
이루어져서 이제 일자리까지 학습할 그러니까 훈련할 수 있는 매개로도 연결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옥상에는 또 이제 루프탑 시설 같은 것들이 있어서 청년분들이 같이 즐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아까 말한 자립준비 청년도 이 공간들을 활용해서 일자리를 창출한다든지 컨텐츠를 연계하는 활동들을 할 수 있는데요. 제가 다다름하우스가 지어지고 이제 한 운영된 지 한 1, 2년 정도 지나서 이렇게 열심히 봅니다. 여러분들 발달장애인 청년과 자립준비 청년과 그 외에 해당되지 않은 청년 1인 가구들이 커뮤니티가 현란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절대 안 되죠. 이게 그렇게 커뮤니티라는 것들이 그냥 우리 커뮤니티 합니다, 반상회 합니다 해서 되는 이슈는 아닙니다. 근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의 차이점은 여기 입주해 있는 자립준비 청년이나 1인 가구 청년분들이 얘기하는 내용의 핵심은 내가 단 한 번도 발달장애인 청년을 만나본 적이 스쳐 지나가는 과정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집의 삶으로 인해서 비록 그들과 아직 대화할 줄은 몰라요. 어떻게 대화를 시도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서 공유 주방을 가보니까 나도 필요해서 잠깐 공유 공간에 갔는데 저 위층에는 여기 공유 공간이 복층형이거든요. 위층에서 활동 지원사분들이랑 부모님이랑 발달장애인분들이 그냥 식사하고 있는데 일상적입니다. 되게 특이한 집단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분들이 이 공간을 통해서 활동지원사라고 하는 혹은 엔젤세이븐과 아이부키라고 하는 이 소프트웨어를 가진 분들이 사람들을 연결하는 매개로서의 사회주택을 만든 것만으로도 우리가 시설에서 있기에 만날 수 없었던 여러 계층들이 다시 만날 수 있는 장이 되고요. 그게 저는 한국 사회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교류가 되는 그런 매개로서 사회주택이 기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5년, 10년 살면서 대화하는 방법들이 더 익숙해지면 커뮤니티까지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마을 공동체 이런 어떤 주민 공동체 사업들도 다양하게 하셨고 이런 고민들이 있을 때 이게 반드시 딱 공동체를 잘하냐 약간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만드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그게 자연스럽게 마주칠 수 있는 공간들을 잘 만드는 것만으로도 어쨌든 우리 사회에서 되게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 이 일을 미쳤다고 하는 기업인들이 없을 거란 거죠. 결국은 이 일을 하겠다는 LH도 당연히 없습니다. 결국 그래서 사회주택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영역이 아무리 정치가 바뀌어서 왜곡된 공격을 받더라도 혹은 저희가 비록 몇 군데의 사고가 나서 약간 지나치게 공격을 받더라도 이게 없어질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한국 사회의 어떤 바람직한 정책 방향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인 거죠. 사실 저희가 사는 동네가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사람들이 같이 만날 수 있는 기회조차 우리는 가지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인 거죠. 네, 그래서 일단 지금 여기서 제가 이 페이지에서 강조하고자 했던 거는 이제 안은 다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민간에서 독자적으로 사업을 하고 싶더라도 저 리츠라고 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앞에 일부에서 조금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혹은 우리가 근데 독자적으로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워. 우리는 사회주택 해본 적도 없고 그냥 이런 지역에서 무언가 좋은 이야기들을 만들고 싶어서 했는데 너무 부담스럽다. 그러면 저 국토부랑 협업하는 특화형 임대주택 사업을 하면 전체 그 사업비가 LH에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비록 LH와의 까다로운 조건을 좀 맞춰줘야 되는 문제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러한 사업도 유형화되어서 이제 누구든 도전할 수 있게 만들어진 안이 있습니다. 제가 이 구분법을 굳이 어렵지만 이야기 드리는 건 이후에 사회주택 전망과 관련돼서 설명드릴 게 있어서입니다. 그리고 아직 이제
아까 일부에서도 저도 같은 입장이기에 좀 조심스럽지만 제가 이거에 공감한다는 건 동의한다는 건 아니에요. 아직 3기 신도시가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3기 신도시를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3기 신도시가 곧 지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위스테이 같은 아파트형 사회주택도 앞으로 계속 생겨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의 모델이 이제 확립돼 있고 지금까지 계속 잘하고 있는 팀이 있기 때문에 이 중에 우리 시민사회 주체는 우리 분야는 어떤 거를 할 것인지 이런 논의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뭐 제가 최근 예시를 하나 들게요. 최근에 그 두 군데의 팀하고 지금 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변이수재단이라고 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 군대에서 하사분이 계셨는데 그 성전환 수술했습니다. 트랜스젠더 분이셨고요. 근데 이제 원래의 성과 다르다는 이유로 군대 군인으로서 신분이 박탈당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투쟁하시다가 이제 뭐 부득이한 사유로 돌아가시게 됐는데 이분을 이제 기억하기 위한 재단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히려 트랜스젠더를 비롯한 이런 젠더, 섹슈얼리티의 문제들을 좀 다룰 수 있는 성소수자나 여성들을 좀 젠더적으로 취약한 분들을 위한 주택을 짓겠다고 한국의 이런 변이수하사의 마음에 공감하는 외국의 자본들이 한국에 막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사각지대 문제를 좀 해결하겠다고 이 문제를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제가 계속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는데 문제는 이분들이 국토부 협업 특화형 임대주택에 못 들어간다는 거죠. 국토부가 LH가 갑자기 막 세상이 천지개벽하지 않는 이상 트랜스젠더를 위한 젠더주택을 지어줄 리가 없습니다. 자, 이런 분들은 저 리츠라고 말하는 좀 민간의 좀 독자적인 모델들을 잘 결합한 것들을 활용해서 자율성을 가져야 됩니다. 물론 이 주택은 아주 싸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주택에 꼭 싼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런 어떤 여러 가지의 콘텐츠, 아까 말했던 도시를 풍성하게 만드는 걸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건데 그 젠더주택은 어쨌든 내가 비록 한국에서의 성소수자적인 위치에 있더라도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주택이 필요하기 때문에 꼭 저렴할 필요는 없다. 다만 이런 어떤 민간의 사회주택이라는 틀을 이용해서 집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런 민간 모델을 활용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장애인 지원주택을 저희가 사회주택의 모델로 하고 있는데 유니버셜 디자인이 적용이 안 되면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으신 분들 공공주택이 아무리 지어져도 입주를 못합니다. 그래서 활동 지원사가 설사 있더라도 입주를 못하는데 이분들을 위해서는 유니버셜 디자인을 적용해야 되는데 유니버셜 디자인 적용하려면 보통 지금도 비싼 건축비 한 1.5배 정도 더 듭니다. 그러면 요거는 LH가 공사비의 전액을 그냥 주는 제도를 이용하면 유니버셜 디자인을 적용해도 건축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민간에서 그 돈을 다 부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러면 국토부 협업 모델을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좀 다층적인 변주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아파트 육아 공동체를 좀 더 잘 만들고 싶다면 어쨌든 규모가 더 있고 같이 마을이 좀 공동 육아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아파트형 그런 어떤 사회주택을 고민할 수도 있는 거죠. 이건 제가 그러니까 전달받은 건데 저도 이렇게 표현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하지만 한국 사회 워낙 큰 문제니까 위스테이라고 하는 곳은 아파트 이게 사회주택의 가장 큰 장점 확실히 육아랑 분들을 위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육아가 이제 500세대가 다 같이 봐주는 문화가 있으니까 그래서 출생률이 2점대 그 내에서만 산정하면 이 정도 그러니까 낳은 분들이 여기 살다 보니까 한 명 더 키워도 되겠네 약간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이제 이런 아파트로도 분명 저는 구형 가능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런 약간 우리가 변주들을 주면 이 세 가지 모델을 통해서 충분히 한국 사회가 좀 시대적 과제로 느끼고 있는 것들을 좀 결합해서 주거 문제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지점들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한국형 사회주택의 저는 특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굳이 자랑을 드리자면 어쨌든
2차 대전 전후에 막 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성화돼서 공급해왔던 유럽의 사회주택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이런 콘텐츠들과 좀 시대적 과제들을 좀 해결해야겠다는 시민사회 의지가 강한 한국형 사회주택이 이 부분에서는 상대적으로 우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는 그걸 잘하기 위해서 노력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주변에 언제든 제가 오늘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사회주택 70개 회사 중에는 건축 계열 출신이 거의 없다. 약간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 같이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심지어 뭐 이제는 뭐 변희수 재단도 사회주택을 하겠다고 이제 들어오는 시대가 됐는데 뭐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도 주변에 이런 고민이 있으시면 두려워할 게 없다라는 것들을 네, 제가 제 차 또 계시니까 강조드리면 앞선 선배 그룹들이 이제 소장님을 비롯해서 모델을 워낙 잘 만들어 주셔서 저희가 이제 충분히 누구든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부분을 네,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설명드린 건 반복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제가 조금 정리해 보자면 이런 당사자 협동조합들, 뭐 비진학 청년들을 위한 주택 협동조합을 사회주택이 있고요. 아니면 민달팽이처럼 청년 1인 가구들의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서 모인 이런 당사자 협동조합도 있고 마포구에서 어쨌든 마포구의 지역성을 살려서 모여서 공급하고 있는 이런 당사자 협동조합들이 기본적으로 있고요. 그리고 지금 좀 사회주택이 아마도 통합돌봄이라고 하는 또 시대적 과제랑 맞물려서 계속 같이 가고 있는데 고령자나 아니면 이제 탈시설한 어떤 여러 계층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한 좀 유니버셜 하우징과 그런 어떤 지역의 사회적 가치나 사회복지 통합돌봄 서비스를 결합한 이런 사회주택들이 앵커시설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같이 공급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역이나 복지를 위해서 충분히 좋은 역할들을 하는 사회주택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뭐 그것만 전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의 분류로 이게 제 분류긴 한데 이게 전체 협회 공식적 분류라기보다는 지역에서는 어쨌든 지역 소멸을 고민할 수밖에 없고 저희의 지역의 현재 주요한 어떤 포인트들은 이곳에서 집도 안정적이게 살면서 좀 지역을 살릴 수 있는 도시재생의 역할들 혹은 창업 같은 이제 청년 유입의 역할들 그래서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들을 좀 같이 결합해서 공급되는 혁신 모델들까지도 이제 사회주택에서 충분히 가능하게 같이 할 수 있는 지점들이 사례로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언제든 이런 부분들이 현재 지역에서도 사회주택이 좀 각광받는 좀 그런 가능성으로 보여지고 있기도 한데 그래서 좀 요렇게가 현재 두드러지는 사례고 사실 이 세 가지에 저는 국한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앞으로 누가 어떤 식으로 사회주택과 함께 연계할 거냐에 따라서 또 젠더주택이 올 수도 있고 뭐 유기동물을 위한 사회주택이 될 수도 이거 실제로 다 논의되고 있는 사회주택들입니다. 네, 이런 교육의 문제들을 좀 교육 양극화를 해소하는 사회주택이 지금 시도되고 있기도 하고 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열어둘 수 있을 거라고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로만 해서 몇 가지 그냥 사례를 아까 사례를 살짝 봤는데 저는 이거를 지금 이런 여러 가지의 컨텐츠가 어떤 식으로 결합됐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이 통합돌봄과 관련된 사회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고 얼마 전에 준공됐어요. 그래서 네, 이제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입주를 앞두고 있고요. 여기는 우원식 의장이 왔다 갔습니다. 이게 원래는 이게 그냥 이렇게 제가 길게 준비하진 않았으니까 그냥 여기 사회복지사 분들이 많으시니까 이게 여기서는 좀 썰을 더 풀다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도 의미 있는 주택이고 해서 여기가 마로니에 8인 투쟁이라는 거 혹시 아시는 분들 있을까 싶은데요. 2008년도에 김포에 서감재단이라고 하는 비리재단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운영하는 시설이 있었고요. 서감 요양 뭐 어쩌고라고 하는 어쨌든 비리 시설이 있었고 거기서 이제 엄청난 인권 착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신 8분의 시설에 계시는 당사자 장애인 분들이 시설을 나오셔서 마로니에 공원에서 농성투쟁을 시작하면서 시설이 아닌 어쨌든 우리도 지역사회에서 살고 싶다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탈시설 운동의 약간 출발 같은
그런 어떤 마로니에 투쟁이 벌어집니다. 그 이후에 지금 그 탈시설 기본계획까지 나오는 한 17년 정도의 역사가 있었던 거죠. 물론 그 전부터 전국장애인 철폐연대에 뭐 여러 이제 발바닥 행동이나 여러 어쨌든 탈시설 IR 운동이라고 하거든요. 탈시설 운동을 기본으로 이렇게 기치로 거는 단체들이 노력을 해왔고 어쨌든 당사자분들이 정말 그 두려움 속에서 시설을 직접 뛰쳐나와서 투쟁이 있었고 그 시설이 결국은 문제가 드러나면서 폐쇄를 합니다. 시설을 폐쇄를 하고 폐쇄를 했다는 의미는 거기 계신 장애인분들이 탈시설이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서울시에 박원순 시장이 있을 때 지원주택 조례가 생겨서 일부 탈시설이 가능한 SH주택으로 가능한 어떤 제도가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탈시설을 하고 그 시설이 2018년에 전체 폐쇄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게 아무리 봐도 그 SH가 지어놓은 집들이 너무 엘리베이터가 없는 경우도 있고 막 보통 발달장애인이나 정신적인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신체장애까지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뇌와 관련된 장애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니버설 디자인을 자꾸 안 짓는 SH한테 죽어라 요구해 봐야 들어먹질 않아요. 왜냐면 어쨌든 거기는 또 싸게 집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공공이 워낙 그렇게 수직적이면서도 되게 수동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안 돼요. 그래서 저희 협회와 전장위원회에 있는 발바닥 행동 이 탈시설 운동을 하시는 분이 협업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그 마로니에 8인 투쟁에 탈시설했던 그 부지를 가지고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약간 표본 사례가 될 수 있는 지원주택의 표본을 만들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 주택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토부의 시범 사업으로서 이 사업을 이제 밀어넣게 되고 협회가 그리고 협회 회원사분들을 이제 컨설팅과 시행 시공을 붙여드리면서 여기는 와상 장애인이라고 하죠. 누워서 생활할 수 있는 장애인분들도 자립이 가능하게 설계된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1층엔 이게 3개동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저 메인 동에는 이제 장애인분들이 이제 재활을 할 수 있는 운동시설과 그리고 자립활동 지원사들이 상주할 수 있는 공간이 들어오게 되고요. 당연히 여기는 이제 12세대만 장애인 세대고 16세대는 비장애인 세대인데 이분들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당연히 커뮤니티 공간도 같이 설계되게 됩니다. 그리고 놀이터도 모두의 놀이터라고 해가지고 이제 장애가 있는 아이들도 놀 수 있는 놀이터가 설계됩니다. 자, 이게 가능했던 맥락은 물론 아직 제도가 안정화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한국의 사회주택이 좀 발전하면서 LH와 협업하는 모델은 그냥 건축비 지은 그대로만 우리가 돈을 받겠다라고 하는 제도가 하나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원가 연동형이라고 하는 제도인데, 자, 이 얘기는 사회주택 사업자들이 집을 지으면서는 돈을 안 벌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민간 사업자들처럼 막 수익률을 낼 필요는 없고 딱 지어진 만큼만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제도를 만들고요. 저희는 어차피 운영하면서 일부 임대 수익을 남기면 되고 또 대단하게 돈을 벌어야 될 이유도 없고, 특히 이 법인은 당연히 이제 장애인 자립주택이 중요하니까 이제 거기서 건축해서 돈을 남길 이유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건축비를 그대로만 받아도 되니까 원하는 건축비에 맞게 시설들을 쭉 깔고요.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주택으로서 이제 준공이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좀 특별하죠. 그분들에게는 이 탈시설 운동의 시작이 이 탈시설 된 이후에 인간이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집으로서의 탈바꿈된 공간이 됐기 때문에, 심지어 김포 신도시에 있어가지고 꽤 좋은 데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어떤 변화들을 가져오는 게 이게 사회주택과 장애 영역이 같이 연계해서 한 뭐 사례이기도 하다라는 것들을 또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다다람 하우스는 좀 잘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저의 소회는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청년들이 쉽게 우리가 여러 층의 여러 도시의 여러 사람들을 전혀 만날 수 없이 있던 세계에서 그래도 장애 혹은 자립준비 청년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그냥 옆집 사람으로서 이렇게 마주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준 주택으로서 저는 어쨌든 의미 있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서는 해당은 안 될 것 같아서 좀 짧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런 게 이제 지역에서 좀 좋아하는 모델이긴 합니다.
물론 지역 사례는 아니에요. 아직은 LH가 그렇게 혁신적이진, 빨리 LH 혁신위가 잘 끝나서 지역에도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어쨌든 LH가 아직은 그렇게 지역에 도전은 못하고 있어서 이거는 서울 사례긴 한데, 여러분 요즘 이대 앞에 가면 뭐 혹시 요즘 가보신 분들은 알지 모르겠지만 사드 이후에 그 중국인 관광객이 끊기는데 젠트리피케이션 너무 심해서 이대가 지금 완전히 망했습니다. 골목이. 그래서 이대 골목, 이대 상권 가보시면 거의 50% 이상이 공실이고요. 막 약간 옛날 어떤 그 디스토피아 그 영화 보는 느낌이 정말 날 정도인데, 이 골목을 좀 살려야겠다라고 하는 좀 목표들이 있으면서, 이건 저희 조직이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청년 조직이니까 어쨌든 공간을 통해서 지역의 사람들을 좀 모으고 좀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거를 해볼 텐데, 이게 쌩으로 망한 지역에 들어가면 같이 망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저희와 함께하는 주택 거주자분들도 47세대가 있고, 또 이제 이 지역에 좀 잘 아는 청년분들이기도 하고, 또 이 공간은 또 공익적으로 공간이 운영됐기 때문에 조금 더 리스크 낮게 또 이제 이 공간을 갖출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지금 좀 아직은 미약하지만 저 여러 골목 중에 이 골목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약간 그래서 아직 전체 골목까지는 못 갔는데, 이 골목에 뭐 유튜브에 나온 맛집이 하나 있고, 거기에 들렀다가 이제 여기 공간으로 오는, 여기 또 비건 디저트가 또 유명해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골목에 사람들이 좀 모이는 정도까지는 됐지만, 물론 전체적인 큰 흐름을 바꾸진 못해도 그래도 하나 정도의 시도를 할 수 있는 모델로서 어쨌든 이게 지역 소멸이나 도시 재생에 있어서도 의미 있는 사례로 좀 가고 있는 거 같습니다. 아이부키는 또 호텔 리모델링한 사례로서 아까 일부에서 또 이야기를 주셨기 때문에 이런 공급의 좀 다양한 가능성들을 보여준 사례이기도 하죠. 그리고 요거는 민간 좀 자율적인 사업이긴 한데요. 1층에는 서점이 있어요. 그리고 지하에는 공연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신동이라고 하는 특성상 예술인분들이 워낙 많이 사셔서 이 집에는 또 예술인분들이 또 이렇게 약간 그 수입이 이렇게 불규칙하잖아요. 그래서 좀 주거 안정화를 하면서도 1층과 지층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의 예술적인 작업들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LH랑 같이 협업했으면 이렇게 공연장을 미친 듯이 주진 않지만, 어쨌든 이거는 좀 민간의 자율적인 어떤 사업이었기 때문에 이 아트브릿지라고 하는 저희 사회주택 회원사, 예술을 베이스로 하는 사회주택 사업자분께서 그래도 꽤 통 크게 지하 공간을 쫙 파주셔가지고 또 공연장도 만들어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의도하진 않았지만 도시재생의 역할까지 하는 거죠. 이 공간이 있음으로 인해서 누가 이렇게 저층주거지 가까이에 서점도 있고 공연장도 있는 그런 저층주거지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대한민국에 있겠습니까? 어쨌든 이 주택의 시도를 통해서 이것이 좀 가능하게 된 게 있더라 라고 하는, 그리고 예술인분들도 편하게 좀 이 공간을 통해서 예술 관련된 작품들을 작업할 수 있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너무 서울 얘기만 하는 것 같아서 항상 저도 지역 얘기를 갖고 오긴 하는데, 아직 준공 사례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좀 막 이렇다라고 하긴 어렵지만, 그래도 지역의 자활센터나 지역의 사회적 경제 마을 공동체와 함께 또 SK에서 지원하는 이런 지관서과 같은 좀 기업의 ESG 사업들을 활용해서 어쨌든 그 지역의 기업이 좀 무언가를 투여하고 또 그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살 수 있는 좀 다양한 콘텐츠들을 지역의 핵심 주체들 중심으로 만들어 나가는 또 사회주택도 있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 안성시 사례는 이제 곧 이거는 좀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착공도 들어갈 예정이고, 안성시 사례는 안성시가 협약을 직접 맺어줬습니다. 그래서 안성시가 이 공간에 그러니까 지역 앵커 시설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기로 해요. 안성시 입장에서는 자꾸 나름 물론 완전 수도권이라고 말하기엔 안성이 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경기도라서 괜찮을 줄 알았는데 청년 인구 유출이 좀 심하다고 해가지고, 왜냐면 그 근처에 너무 대기업 도시들이 많아가지고 안성시가 그거에서 밀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계속 청년들한테 좀 좋은 여건들을 마련하고, 하다못해 그 동네로 출근하더라도 거주는 안성시에서 하기를 또 바라는 마음도 있을 거고, 이런 것 때문에 사회주택 사업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집은 너네가 짓고 지역 주체는 너네가 원하는 대로 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우리는 운영비를 주겠다, 이러니까 이렇게
지역 입장에서도 국비 받아서 뭔가 집 하나 멋있게 지을 수 있고, 뭐 사회주택 사업자도 공간 자체를 활성화시키기 부담스러운데 지자체가 운영비도 지원해 주니까 충분히 이런저런 재밌는 시도들을 할 수 있는 또 사례가, 협업 사례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 때문에 지금 기초지자체 단체들이 이 사업들을 꽤 많이 노리고 있고, 어쨌든 LH가 개혁만 된다면 저희는 이 모델을 가지고 뭐 소멸 지역이나 이런 데서도 충분히 시도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사례는 끝났고요. 좀 정리를 해보면 이제 한국의 사회주택. 자, 한국의 사회주택은 뭐 현재까지 나온 사례들은 앞으로 전망을 봤을 때 한 4가지 정도의 큰 특징들을 좀 가져보는 걸로써의 어쨌든 우리의 주거 정책의 변화들을 가져올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최경호 수장님께서 일부에 강조해 주셨던 비영리 모델로서의 주택 공급 모델, 뭐 이 부분들은 네, 앞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어쨌든 지난 민간의 어떤 투기 자본에 의존하지 않는 또 비영리적인 모델로서 저층주거지와 여러 형태의 주택 공급들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는 입주자들한테 이제 주거 서비스라고 하는 영역을 또 계속 새롭게 강조하는 또 이런 약간 주거 정책의 변화들을 가져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뭐 입주자들을 잘 관리하고 뭐 입주실 관리하는 걸 좀 넘어서서 좀 입주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에 이제 어느 정도 역량들이 올라오고 있고, 내가 집에 살면 임대주택에 산다고 할 때 서비스, 주거 서비스라는 것들을 잘 제공받는 게 되게 중요하겠구나라고 하는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들을 좀 가져오는 것들을 좀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느슨하게 관계를 맺고 평소에 만날 수 없었던 여러 동네에 더 여러 계층의 사람들을 이제 만나는 주거 커뮤니티 공간으로서의 역할들을 또 하려고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단순히 저희 그냥 집을 잘 짓고 뭐 공간 운영을 잘하는 걸 넘어서 지역에 필요한 앵커 시설과 거점 공간으로서의 역할들을 하는데, 또 사회주택 모델이 이렇게 좀 계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지금 그렇게 해오고 계시고 더 발전해 나갈 계획이기도 합니다. 뭐 여기에 제로 에너지 빌딩이나 이런 것들이 덧붙여지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보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이걸 막 명확하게 잘하는 사례들은 없어가지고 일단 앞으로의 목표 정도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지금은 한 7,000세대 정도가 있고요. 아까 전에 제가 이렇게 조감도로 보여드렸던 그런 주택들까지 또 다 지어지게 되면, 물론 이제 이게 부동산 사업이란 게 예정대로 다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게 다 지어지기만 한다면 이제 곧 1만 세대를 좀 넘길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요. 뭐 이번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니 1만 세대를 금방 넘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걸 갖고 있고, 뭐 시기별 구분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핵심은 한 21년도부터 물론 저는 이제 이전에 이제 준공된 것들이 올라간 거라서 약간 그 시점적인 차이는 있는데, 네, 그래도 한 21년도부터 한 3, 4년 정도 꽤 위기를 겪으면서 신규 사례가 많이 없다가, 그래서 저희가 좀 성장했어야 될 때 좀 성장을 못해서 아직 7,000세대밖에 안 되긴 하는데, 그래도 저력 있게 좀 의미를 잘 남기면서 아직 살아남아서 다시 좀 살아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좋은 얘기였고요. 또 저한테 요청 주신 부분이 이제 뉴스에서 사회주택 뭐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좀 다뤄달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좀 드리게 됐는데, 뭐 제가 변명하자는 건 아니고 이 모델, 이 3가지 모델 중에는 지금 사고주택은 없습니다. 요 리츠라고 말하는 형태로 가는 모델과 뭐 특화형 임대주택과 위스테이라고 하는 단지형 사회주택에서는 사고가 없고요. 어쨌든 저희가 2015년에 처음 도입을 하면서 여러 시행착오들을 겪으면서 이제 해오기 때문에 초기에 약간 정책적으로 예측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령 전세 사기가 이렇게 심할 줄 모르고 토지임대부라는 방식을 취했는데, 전세 사기가 심해지면서 그 대응으로서 저희 같은 이제 사업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보증보험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토지임대부라고 하는 주택은 토지와 건물주가 다릅니다. 토지는 이제 SH가 갖고 있고 건물은 저희가 갖고 있는데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토지와 건물가를 합치면 한 100억 정도 됩니다.
100억 정도 된다고 쳐요. 그러면 보통 그러면 한 토지가 한 60%고 건물이 한 40% 정도 돼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땅값이 더 비싸니까.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저희가 한 45억 정도의 전세금이 이 건물을 짓는데 투여됐다고 하면 원래는 보증금 비율, 부채 비율은 45%가 돼야 됩니다. 이 부동산에는. 근데 허그라고 하는 보증보험을 드는 주체가 일단은 건물주와 소유주가 다르다는 이유로 건물주의 비율만 측정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SH는 뭐 저희한테 그렇게 현재 정치적으로 호의적이지 않기 때문에 방관합니다. 이렇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보증금 비율이 40분의 45가 돼서 100%를 넘기게 됩니다. 그럼 100%를 넘기게 되면 보증보험 가입을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면 일단은 위법사항이 되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저희가 어쨌든 입주자의 보증금을 받아서 건물을 짓는데 투여하는 건 맞고, 근데 그거를 이제 한 10% 정도의 반환 준비금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러면 전체 20세대면 한 2세대 정도까지 나갈 때까지 이 반환 준비금으로 지급을 하고, 또 새로운 입주가 들어오면 여기에 에스크로 계좌에 묶이기 때문에 이걸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구조로 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증보험에 가입이 안 돼 있었고, 근데 이제 갑자기 여러 가지 뭐 보증보험에 가입이 안 돼 있다고 하니까 갑자기 은행이 뭐 대출을 안 해다 준다든지 전세금 대출을 막 이런저런 이유로 이 구조에서는 세 세대만 나가기로 하고 다음 세입자가 안 들어와 버리는 순간 사회주택 사업자가 돈을 못 주게 되는 소위 깡통전세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구조적으로 서울시가 설계한 대로 가더라도 이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세 세대만 나가더라도. 그러면 저희 입주자분들은 당연히 불안하기 때문에 가압류를 겁니다. 뭐 이건 어쨌든 지금 전세 사기 깡통전세 대응 방안이기 때문에 가압류를 걸게 되면 혹은 뭐 임차권을 설정하게 되면 다음 세입자가 무서워서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세 세대가 네 세대가 되고, 그래서 다음 세입자 또 못 받으면 이 돈으로는 절대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영세한 사업자들이 없게 됩니다. 이러면서 계속 악순환이 반복돼서 지금 몇 건이 터진 거는 맞습니다. 다만 저희는 그 설계 당시에 이제 매입 파격이란 걸 해서 혹시 사고가 나면 공공이 요거를 좀 60%의 지분을 갖고 있는 공공이 이거를 좀 보증해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들이 있어요. 실제로 이게 있음에도 허그는 그 약속을 그렇게 제도화해 주지 않았고, SH도 우리가 다 책임질게라고 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서 사실 이 설계에서 같이 책임지기로 했던 주체들이 몇 군이 안 나와 버리면서 그 책임을 다 못 진 일부 사업자들이 문제가 터지게 된 것이고요. 이게 녹음되고 제가 녹화되고 있어서 조심스럽긴 한데, 어쨌든 협회의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기도 했으니까 그것에 있어서 사회주택 사업자 문제가 터진 사업자들이 잘했다라고는 저는 생각하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설사 세 세대가 해서 한 세대 줄 게 안 남았을지라도 그건 어떠한 형태로든 입주자들을 그러니까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주택 사업에 뛰어들었다면 뭐 다른 데서 돈을 꼬더라도 그 돈을 우선해서, 물론 이제 기업인으로서 의무는 없더라도 사회주택 사업자이기 때문에 최소한 그렇게 같이 해서 좀 우리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SH가 안 한다는 이유에 대한 좀 짜증남은 저도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입주자들을 위해서는 최선은 다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안 한 것은 사회주택 사업자들의 문제는 맞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저희 협회도 크게 느끼고 있고요. 다만 2, 3번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에스크로 계좌 관리도 SH가 안 했고, 그리고 이 보증보험 문제에 있어서의 어떤 서울시가 60%의 토지 지분을 갖고 있는, 부동산 지분을 갖고 있는 주체가 열심히 안 해버리면 정말 구조상으로 해결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허그도 이 보증보험을 들기 위해 전혀 노력을 하지 않았고, 기존 질서랑 안 맞는다는 이유로. 그래서 지금은 뭐 이게 너무 많이 나와 있으면 더 이렇게 녹음이 되니까 조심스러워서 다음 사업자로 넘긴데, 아까 전에 제가 리츠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오늘 다 이해할 필요는 없죠, 이 자리에서는. 근데 그런 모델들을 통해서 이 토지임대부 이렇게 구분되어 있던 이런 약간 좀 기존 지금 현재 질서와 맞지 않는 모델들을 좀 빠르게 저희가 폐기를 했고, 어쨌든 이것들을 보완해서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좀 모델로서 향후에는 공급될 예정인데, 문제는 아까 했던 한 7,000세대 중에 한 3,000세대 정도가 이제 그렇게 이미 지어진 집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 문제들을 좀 급하게 해결하는 것들이 협회의 과제로서 좀 놓고 있고, 어쨌든 저희는 아까 그 사업자분들한테는 어쨌든 여력을 되는 만큼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드리고 있고, SH나 허그와는 계속 협의를 하면서 이 문제들은 해결하기 위해서 뭐 노력을 하고 있어서, 혹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셨으면 또 이제 해소가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이제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할 거냐? 그 사회주택 구 모델에 대한 구조적 문제 당연히 해결한다고 했고요. 어쨌든 그러면서 저희가 일단은 법적 안정성을 빨리 갖추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법 개정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법이 사회주택과 관련된 것들이 정의된 게 조례 정도로만 있지 법으로 없기 때문에 이 사업 안정성, 그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 사업이 유지될 수 있기 위해서 이제 어쨌든 법제화를 하고 있고요. 두 가지 이제 공특법과 민특법 둘 다 해서 아까 이 구분법 제가 강조한 거 민간에서도 활성화시키고 그 LH랑 협업하는 모델도 활성화하기 위한 두 가지의 개정안들을 모두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최경호 소장님 또 이제 국토부 그 국회와 미팅도 이제 열심히 준비해 오셨는데 이렇게 해주시고 계시고, 협회가 어쨌든 그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예정이고요. 다만 법만 바꾸는 게 아니라 이제 좀 사업적으로도 이제 가야 되는, 그 계속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그 특화형 임대주택은 LH가 직접적으로 협업하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비 전액을 보전해 주기 때문에 이게 새로 진입하시는 분들이나 아직 영세한 분들한테는 매우 좋은 정책입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현금이 많이 안 도는데 무리하게 민간 사업을 하기보다는, 자체적인 사업을 하기보다는 요 사업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그 캐시카우도 마련하고, 임대 그 사회주택 사업도 다양하게 경험해보고 또 이것저것 실험도 해보면서 뭐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노하우를 쌓고 나면, 물론 지금 일부 300세대 이상 500세대 되는 사업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제 저층주거지 아까 말한 리츠 형태로 이제 민간에 좀 자율적인 주택들을 공급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택지 개발을 통해서 지금 상기 신도에 남은 땅을 활용해서 아파트 사회주택을 더 추가적으로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로드맵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뭐 통합돌봄이나 지역소멸, 뭐 불평등, 뭐 기후나 젠더, 저출생 고령화, 뭐 이런 정책들을 좀 담을 수 있는 사회주택이 되고자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법 어떤 식으로 좀 바꾸려고 하는지에 대한 장단이 있는 부분 아까 좀 설명을 드렸어서 좀 이 정도로만 그냥 하고, 어차피 녹화가 돼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소장님 자료에서도 이렇게 구분하는 것들이 있어서 이것도 한번 그 겸사겸사 같이 넣어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지금 새롭게 시작하려는 분들을 위한 특화형 임대주택의 기본적인 구조인데, 뭐 이것도 그냥 지금 이렇게 내용을 설명드리는 거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또 그냥 녹화 정도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비전 세 가지 말씀드린 것들은 이제 특화형 임대주택을 통해서 좀 이렇게 규모를 확장하고, 이거는 지금 법 개정이 당장 안 이루어져도 LH 개혁만 조금 더 대도 활성화될 거라서 요거 먼저 쭉 추진하면서 법도 적어도 내년까지는 빠르게 개정해서 안정화를 하고, 네, 그리고 500세대 이상 사회주택이 되신 분들, 안정화 어느 정도 된 분들은 이제 민간 자율적인 사업들을 할 수 있어서 저희가 이 LH 사업도 많이 하고 민간 자율적인 사례들도 많이 남기는 모델로 좀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저희 사회주택 하시는 분들 1부나 2부나 저나 소장님은 계속 같은 얘기 하는 건데, 저 10억이 넘는 고급 브랜드 아파트에서만 저런 아이와 무언가를 꿈꾸고 막 이런 약간 우리 집을 생각하며 하는 낭만들이 저런 아파트 단지, 고급 아파트 단지에서만이 아니라 또 기반시설이 부족한 또 저층주거지나 또 아파트를 소유하지 못한 채 노인이 되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목돈을 모으지 못한 1인 가구들도 있을 거고, 네, 혹은 아이들은 또 아파트 단지 못 들어가고 자꾸 가둬둔 이렇게 울타리를 쳐서 못 들어가는 아이들도 있을 거고, 뭐 이런 다양한 사람들 혹은 또 시설에서 나오고 싶은 장애인분들도 있을 거고, 이런 어떤 여러 사람들에게 또 쾌적하고 부담 가능한 또 집이 마련될 수 있도록 또 그런 공간과 집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또 사회주택이 되려보려고 합니다. 네, 제 발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